또 하나 정상화되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무회의입니다. 네. 국무회의 맞습니다. 이제 첫 국무회의가 굉장히 화제였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이제 사표 냈던 양반들이 사표가 반려가 돼가지고 이 집 빵신숙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질문도 오고 가고. 예, 그러니까 3시간 40분 동안 네. 평균 40분 정도 했다 그러거든요. 윤석열 때는 40분 동안 안건 막 100몇 개를 막 하고 말이죠. 20초에 한 번씩 그냥 승인하고 네.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국무회의 첫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이요 모두의 정신을 번쩍 뜨게 했었어요. 이 영상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뭐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안건은-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주제 없이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자료도 사실 없었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각 장관이 어떤 또 보고를 할 건지 이런 게 없이 이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저는 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어색한 상황에서 어제 첫 국무회의를 하는데 뭐 아까 의정관이라고 했으니까 사회보는 그분이 뭐 자기도 떠날 사람이니까 회의를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맞는 회의 체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의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당연히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고 의안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특히 언론들이 다 와 있는데. 사전에 논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 논의가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3시간 30분 동안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로 말을 하지 않고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장관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주요한 정책들이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는 걸 가지고 지금 새 정부가 받아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들어봐야 되니까 3시간 30분이 길다 잘했다가 아니라 3시간 30분 정도는 들어야 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외피는 다 알고 있죠. 실제 내부에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일단 후임이 올 때까지는 좀 있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던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 중간 후반으로 가면서 와 원래 이런 게 국무회의였나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국무회의가 3시간 반 동안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최초에 파악할 때는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람을 당신은 나의 사람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구분이 없이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장관이고 그 장관이 관료사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각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의를 파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그 예. 격이라는 것은 품격이나 수준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일종의 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부처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판단해주고 결론 내면 이제 실행력이 생기고 실행력이 생기면 힘이 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관료사회가 움직이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국무회의였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네.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부 대변인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돌아가는 회의 모습들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직접 보셨겠죠. 지금 예. 나온 국무회의와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에 강하시고 항상 본인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무엇인지 묻고 질문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된 걸로 저는 보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지금 그 지난 6개월간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기에 의해서 대통령이 부재된 상태에서 국무위원 중심으로 우리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론 한 정당의 당대표로서 견제하고 지켜는 봤지만 속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국무회의를 3시간 40분에 걸쳐서 진단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저 나와 있는 아이고 내가 욕할 뻔했네. 국무위원들이 계엄 때 국무위원들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때 동조자들입니까? 아니 동조자 그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 국무회의 했니 안 했니 논란 가지고 말이죠. 5분도 안 한 걸 가지고 진짜 국무회의는 저런 거다. 토론이라는 걸 해야지.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이제 책임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면 국민적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란 동조했다. 왜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정말로 단순 동의의 수준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은 저 사람들은 공적으로 장관이고 공적으로 지금 관료들의 수장이고 공적으로 어쨌든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구분 명확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 얼굴 쳐다보니까 아이고 이제 너희들 정권 바뀌었으니까 잘 됐다. 하면 저 사람 자 철몇비 같은 얼굴 보니까 시원하네. 야 기다려 너희들 이제 며칠 뒤에 쫓겨나. 라고 이제 하는 것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람은 그 장관도 기여를 했던 또는 그 사람이 뭔가 피해를 줬던 그 흔적을 가지고 다시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그냥 의견 내고 떠나버리는 사람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장관으로서 자기 이제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장단을 따져보고 살릴 것 그리고 없앨 것 구분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 말 맞다나 감정도 필요하지만 매우 이성적인 판단력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투쟁만 할 상황은 아니고 이제 국정을 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까지 균형 있게 다 챙겨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출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매우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나라를 다시 세워서 성공시켜야 된다. 성장과 통합을 해내야 한다. 결과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내란 세력이란 척결을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만들 거는 만들어야 한다는 이 과제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41%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또 문제는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또 담아내야 되는 이런 것이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에 대해서 3년 동안 주구장창 비판하고 끌어내리는데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감정이 존중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그 성장과 통합이라는 과정에서 양보할 것도 나올 수 있고 양해할 것도 나올 수 있고 수용해야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이 지지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하니까 굉장히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고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소통을 하려면 예. 또 협상을 하려면 똑똑해져야죠. 네.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패를 보일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호국영령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마 현충일 현장에서 국립현충원에서 있었던 행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대와 많이 다른 모습들, 그리고 메시지, 많은 감동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밥 3시간 30분 회의, 뻥카로 출근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뻥카로 퇴근을 속여야 될 정도로 불철주야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이재명 정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업무 스타일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스타일로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실 것인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단타TV 김종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호흡 좀 고르셨어요? 네. 네. 아, 그렇게 보이나요? 헐레벌떡으로 보이나요? 전기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충일 추념사 보면서 역시 이재명다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구나.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호응하면서 손잡고 같이 갈 건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의 출발선상에 섰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 그게 딱 느껴졌나요? 추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제 그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놓은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결국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에 직접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켰던 우리 군 장병,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 희생자들,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영광, 자유, 평화, 풍요, 번영을 만들었던 다 주역들인데 우리가 국가로서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위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또 이들의 유족, 자손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 국가가 지금까지 제대로 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예우를 높게 하고 두텁게 하겠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것, 한국 전쟁에 대한 것,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분들을 다 넣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는 나라가 책임져 준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했을 때 훨씬 더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 하더라고요.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다. 아, 그건 저는 역시 대통령 잘 뽑았다. 그리고 얼굴 표정 하나에 기쁨이나 또는 영광스럽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매우 엄숙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런 선언을 하는 거 보고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국민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다르구나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나 지금 정기환 대표님께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희생과 헌신, 그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일종의 이제 보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리적이고 금전적인 것들이 있고 어떤 우리 가슴 속에, 정신 속에 새기는 것들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영웅을 만들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무형의 가치, 희생, 헌신에 대해서 기리고 보상할 줄 모르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포괄적인 말씀이지만 굉장히 어떤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핵심이 이제 기억하는 것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국가는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독립열사들, 호국열사들, 민주열사들이 만들어 온 21세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다음에 기록하는 것, 기억하고 기록한 다음에 그들이 살아왔던 것만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현충원에서
기념사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선조들의 마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당시의 그 처절한 삶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저는 아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실천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걸 오늘 다짐한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네. 무게감이 너무 크시구나 느낌에 짓누르는 것 같은.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됐고 일을 집행하긴 합니다만 현실은 되게 녹록지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3년 동안 너무나 많이 예를 들면 나라가 좀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짓누르는 어떤 무게감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짐을 나눠 가지시라. 네.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제 일의 종류가 다르니까요. 그 네.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판단해야 하는 그 엄숙함이라는 것은 뭐 얼굴에 다 이제 드러난다고 보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말이 우리가 현충일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것이다 이랬는데 오늘 댓글로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30년 만에 현충일 추념사를 직접 생중계로 본 적이 처음이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어떤 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이런 분이 그러니까요. 계시고요. 예. 예, 진짜 저희 아내가 좀 전에 오면서 그러니까요. 통화하는데 어떻게 보통 우리 국가기념일에 뭐 대통령 추도사, 기념사 이런 거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걸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KBS, MBC, SBS 당연히 이제 현충일에 대해서 그 추념식을 생중계하지 않습니까? 네, 네. JTBC하고 MBC는 했거든요. JTBC, MBC는 하던데 TV조선하고 채널A는 안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이 아니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 현충일이 첫 국가기념일인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라. 왜 TV조선하고 채널A는 생중계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던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아니 그걸 떠나서요. TV조선이나 채널A는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맨날 그죠? 그러니까 예, 마치 전유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강조를 민주당 했어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6.25 전쟁 과정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었고 소위 서로가 남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이걸 지켰던 과정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TV조선이랑 채널A가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호국의 정신도 자기들의 이념적 좌표로 판단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우파도 아니에요. 시대가 좀 바뀌었지만 과거에 어땠습니까? 현충일 날은 저 골프장 이런 데 영업도 안 하고 그럼요. 술집도 밤에 저 영업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뭐 획일화되고 일원적으로 강요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자기들의 어떤 이념 성향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정치 지향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러 깊이 회피를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한 거죠.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41% 지지를 얻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국힘 내부 사정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또 보수 언론도 뭔가 좀 스탠스가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완전히 무너져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견고하게 우리 지지층 유지되고 있네라는 것 때문에 젖잘싸를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하기를 마치 기다리는 듯이 뭔가 상황이 올 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그래 잘 됐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망하라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성장과 통합이라는 이 국가적 과제를 켜켜이 쌓여있는 그 구태와 관습과 관행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정리를 하고 제도적 완비를 하고 결국 국민 통합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과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의 얼굴 표현 여기에 조금이라도 가식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이 너무 많아서 김종 박사처럼 좀 걱정을 할 정도로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단 1.1핵도 거기에서 가식이나 허위의식이나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것. 연설문 내용도 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로 가득 담겨 있다. 아, 여기에서 진심이 좀 더 널리 전파가 되면 훨씬 더 국민적 동력은 많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평론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일부러 흠을 잡아서 욕을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내란의 상처를 딛고 정말 새로운 스타트 라인,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선에 어렵게 선 이재명 정부. 그런데 마치 늪에서 악어가 입을 벌리면서 제발 실수해라 하듯이 허니문 기간이 전혀 없이 바짓끄랭이를 언제 끄잡아 내릴까를 기다리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강하게 업무 스타일을 보여줬고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사 스타일 그리고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무회의 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진행하시죠. 대통령께서 말씀을 시작해 네, 주시면 또 됩니다. 진행합시다. 네, 특별히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의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관 하신다고요? 그래도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네, 복덩이님 아주 거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녀분 뜨겁게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웃으면서 합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네. 저 국무회의에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었고 또 전화해가지고 이주호 권한대행이 저희 다 사의 표명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다시 다 돌아오세요라고 얘기해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고 또 저 자리가 국민들한테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가 일하는 국무회의가 돼야 된다는 두 모습들을 갖다가 명확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 먹고 3시간 네. 40분인가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부처의 장관들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는 공간이다.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장관들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자리다.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고 네. 어디서 좋은 밥을 먹어 우리가 국민한테 봉사하는 사람인데 김밥 먹으면서 시간 아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어. 저는 첫날부터 일하는 국무회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진짜 위기다.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장관들의 국무위원들의 모습은 그 위기를 절박하게 느끼고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따라오게 되고 국민들과 함께 갔을 때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분들은 계속 있을 분들은 아니니. 네, 그러니까 네, 새로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저런 어떤 대통령의 생각에 맞게 국무회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준다면 저는 이 위기를 우리 과거에 DJ 선생님, DJ 대통령이 IMF라는 위기를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한 아주 엄청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길지 않게 네. 올해 내에 네.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 예. 국무위원 이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가긴 어딜 가 이리 와 하고 가둬놓고 패는 또 이래야지. 그런 이제 외형적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님 우선 이제 업무 스타일을 일단 외형적인 모습의 일단을 보여주신 건데 업무 스타일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정확하게 그 성과, 결과,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용, 결과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한다. 즉 어떻게 보면
기업 스타일하고 좀 가까울 수 있다. 제가 이제 해장실 사장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매출 1,000억, 순이익 100억 이런 식의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고 이제 역순으로 일종의 이제 두 갈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KPI라고 하죠. 흔히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목표, 성과, 관리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이렇게 언론지상에 비춰졌던 것 또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런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자 내가 목표 설정 이전에 당신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 누가 당신에게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주고 있느냐. 국민이다. 그러면 국민에게 우리가 도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이냐. 최선은 기본이다. 최선을 다한 것은 어떤 사안의 결과에 당연하게 만드는 조건일 뿐이지 그 위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과제 중심으로 계속 단계에 맞게 던질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 회의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공직의 대표가 이제 주제를 정하고 절차를 밟아가며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고요. 3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와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들과 대화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공직을 이루는 모든 수백만 명의 공직자들이 이런 자체로 같이 가야 하느냐. 아마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 통합이라는 것은 주상적으로 국민들이 의차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효능감이라는 건 숫자로 표시가 될 건데 경제성장에 대한 것, 자 부채 비율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에서 대통령이 공직자가 어떤 마인드로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보고요. 방송에서 처음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정부와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앞에 앉아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 업무를 다루는 때 뭐 본인이 혼자 57분 8분 이야기하는 건 뭐 수도 없이 들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적 얘기를 할 때 한 5분 정도 지나면 사담으로 바뀌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술이 들어와서 폭탄을 마셔버리니까 대화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장 바닥에서 술 취해서 하는 이야기 비슷하게 흘려가 버린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이 무게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막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녁에 예를 들어서 김종욱이라는 사람과 예를 들어 신용환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통령은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만한 이야기를 계속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날 만취됐다고 막 하잖아요. 중요한 개업 논의를 하는데 만취됐다. 정말 많이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집권기간 중에 제가 만났다고 하는 그분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만나고 싶으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몇 차례 만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국가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론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고 어떨 때는 국가의 기본 틀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논의를 하려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 95% 이상 하고는 어느 순간 술이 채갖고 잡담하듯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몇 차례 겪고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장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국무회의 할 때 그 이전에 국무회의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자 회의 절차에 대한 것 뭐 몇 분의 뭐 대통령 입장 대통령의 주제 말씀, 대통령 발언 이후에 뭐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서 이런 회의의 형식조차 없었거나 있었지만 아무렇게도 중요시하지 않는 이런 상황과 대비를 해봤을 때 전 정부를 지금은 탓하자고 그 욕해서 우리가 시원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그만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공직사회는 하여튼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아주 눈에 선합니다. 뭐 그 만나신 분도 그지만 뭐 전 하도 많이 이제 그런 과정을 봐서 가장 이제 심한 거는 이거죠. 공사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공석과 사석에서의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회의 중요한 국무회의 같으면 이제 엄청난 중요한 회의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켜본 바를 보면
거의 뭐 거기 똑같겠죠. 처음에 2, 3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개혁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년지 대개잖아요. 근데 좀 얘기하다가 말이지 내가 어디 지검에 있을 때 교수들 뭐 해서 그 학교 비리 뭐 외부 저 보조금 따서 연구비 횡령하고 이런 거 수사해봐서 하는데 말이지 하고 그러면 이제 1시간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그 새끼들 말이야. 이런 얘기 안 뭐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됐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직접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장관급 이상 되는 이제 인사가 이제 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느냐. 내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지금도 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책임지고 목숨을 내놓든지 그 옆에 있는 부하들 다 죽여가면서 자기는 뻣뻣하게 살아있는 이 모습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혹시라도 제가 어저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제 국무위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 뭐 부총리 이렇게 다 앉아 있었는데 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 회의 방식에 아 원래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겠구나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 게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삐뚤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에이 저 쇼지 이제 뭐 대통령 되자마자 국민들 앞에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퍼포먼스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저 하루 이틀 해봐 결국 이재명도 본성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어제 저녁에 제가 가입해 있는 어디 그 단톡방이에요. 이재명 저거 가짜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중국이다. 이제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백백해요. 지금 저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심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은 진심을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쇼인지를 구분 못한다는 것은 본인이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삶을 살아보지 않았거나 매우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공직생활을 했거나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진심이 아니어서 국민통합적 행보를 하겠다는 사람한테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중국이라 될 것이다. 이제 두고 봐라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라고 선전선동질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 사람들을 동조하는 자가 41%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현실이기도 하지만 참 안쓰러운 상황들이 네, 안쓰럽죠. 연출이 되어서 어제 있었던 그 장관들이라도 진심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업무 스타일로 놓고 볼 때요. 이게 이제 내란의 그 상처를 치료하고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가 한 트랙의 아주 큰 과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추락한 지금 마이너스 0.3 막 이렇게 와 있는 걸 올려야 되는 부분들, 경제에 대한 각종 지표들을 올려야 되는 숙제.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모든 분야가 다 흐트러진 거를 바로잡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동안 이재명 하면 공약 이행률 몇 퍼센트, 96% 막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앞에 많이 이 어떤 그 이미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할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업무 스타일, 어떤 리더십의 이제 뭐 인사이탈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업무 스타일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목표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목표는 필요합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잡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전파하는 것이 청와대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는 첫날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의로운 통합. 네. 저는 이건 예를 들면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자라는 의미일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유연한 실용 말씀하신 미래. 그래서 저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는 정확히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내란의 본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서 거기에 따르는 범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게 국민의 요구라는 생각이 네, 이미 들고. 후보 당시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는 맞습니다. 걸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위반되면 명확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형법에 의한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에다가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통합 얘기하면서 야 어떻게 특검을 통과시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통합을 얘기하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플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제부터 개떡 같은 소리인 예, 거죠. 네. 이걸 내버려 둡니까? 예. 그럼요. 예를 들면 헌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국민 기본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자들을 봐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유연한 시종이죠. 네네. 그러니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좌파든 우파든 그가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있다면 언제라도 그런 인재들을 모셔와서 국민들에게 유익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전 두 가지 방향이라는 축을 대통령이 끝까지 잃지 않고 간다면 저는 그 하위에서의 공무원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목표만 추구하게 되면 방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방향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속도가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방향을 잃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내용들을 보면 잘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아래 공무원들이 어제 국무회의처럼 일하는 어떤 방식들의 기풍을 갖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네. 보신주의가 만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하면 뭐하냐. 네. 잘못하면 나중에 다 탈탈 털릴지 책임만 모르는데 뒤집어 쓰는 것들. 이제 이런 어떤 문화가 3년 동안 녹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네네.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빠른 속도, 그다음에 역동성을 가지고 공무원 사회의 기풍을 바꾸는 작업들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출발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맞습니다.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고 황당하게 비판하는 자들은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다짜고짜 그냥 뭐 진실을 가리지도 않고 용서를 해?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네. 국민의힘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얘기하고 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수사 받을 대상은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인 거죠. 네. 그게 예를 들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을 다 인정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얘기는. 니나노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나름 꿈나무님 후원 감사드리고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재명을 5년밖에 못 써먹는다는 게 너무 아쉽네. 한 50년은 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죠? 개헌을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에 찬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해냅니다. 기다려보세요. 연임을 우리가 외칠 것입니다. 롤패킹님께서 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 러시아 배제해서 경제 좋아졌나 기차로님 그렇죠. 그런데 매번 뭐 말만 꺼내면 대한중국이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 헌법 개정하라 5년이 짧다 마진용님. 네. 너무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진영님. 이재명 대통령님 화이팅. THK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에 차서 댓글들을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업무 스타일을 단면을 약간 보여주신 셈이죠. 그런데 이제 초기 인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인사를 관통하는 어떤 인사 철학에 대한 코드가 일부 엿보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인사를 관통하는 기초 우리가 이제 몇 분 만에 인사를 갖고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코드가 혹시 발견되십니까? 첫 번째 실력이다. 역량 있는 사람들 이제 쓴다는 것이고요. 뭐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 역량보다는 그러면 뭐 다른 이제 요소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역량 있는 사람 쓰고 싶은데 김정욱 장관 초청하는데 김정욱 장관 끝까지 안 오겠다라고 하면 뭐 설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유시민 총리 카드를 가지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을 뭘로 생각 그냥 또 그것도 역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실력 중심으로 인사를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약간 제가 좀 비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장관이 들어갔습니다. 자, 수석이 들어갔습니다. 비서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인과 호흡을 맞춰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어떤 업무 스타일인지 아는데 어제 당장 저런 방식으로 국무회의 하는 걸 보면 기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야, 저 어떻게 해? 지금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운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세수할 시간조차도 없다. 뭐 밥 먹을 시간 없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는 김밥으로 기저귀 차고 들어가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저귀 차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만 그 업무의 이제
정도가 매우 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속도를 맞추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죠.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제화시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신속한 논의를 하고 그 신속한 논의가 돼서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속도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속한 논의 과정이 충분히 필요한 것은 수교의 과정이라는 걸로 던져놓고 가져와서 푼 것은 실행하고 실행할 때는 속도와 효율과 효능감이다 이렇게 가니까 공직에서 기업도 아닌데 이걸 따라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광스럽게 불려 들어간 사람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다. 나온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발휘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 성과에 미치지 못할 때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이 그 분위기에서 네, 네. 뭔가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할 경우에는 네. 튕겨 나오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전화 안 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당수가 튕겨 나올 거니까 다시 여러분들 전화 와서 국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농담처럼 대표님 던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전화 받고 서로 고사할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전화 받는 게 영광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제가 어제도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전화 받는 게 영광이 아니고 들어가서 성과 내야 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급부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김종욱 박사가 수석이든 장관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응을 해서 효능감 있는 결과물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이 역량신장이 됩니까? 네. 두 번째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실력자로서 본인이 단체장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든 이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적 자원들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가 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 방식의 이런 추진력 그리고 성과 중심주의가 공직 사회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자원들을 양성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선택지가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누굴 뽑아도 괜찮은 거예요.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이런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나보다 한 10배쯤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 경영을 맡게 된다면 이런 이제 과정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또 방식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종의 매뉴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빈채론님께서 강유정 대변인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강훈식 그 비서실 정신줄이 나갈 정도입니다라고 댓글 주신 분도 있고요.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뭐 시작하자마자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려니까 정말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요.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서는데 그래도 단장은 좀 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단장은 하긴 했더라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단장이에요. 국회 대변인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업무의 강도나 속도에 대한 것들 물론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죠. 이제 그만큼 실무적으로 일을 가지고 따지고 일을 효능감 있게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보수 진보가 지금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적 과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영광스럽게 뽑혀간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 잘하면 본인한테 앞으로 기회가 더 크게 오니까 웬만하면 적응해서 튕겨 나오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라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전화 받으면 저 거부하지 말고 잘 정해라. 난데없이 댓글에 지금 신용환 교수님 저 고향을 놓고 논쟁이 있으시네. 예, 저는 저 충청도입니다. 우리 박사님은 이제 불과 몇 분이지만 인사를 보고 어떤 뭐 관통하는 코드 같은 거 발견되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 참모들 진짜 고생하겠다. 이제 느낌이 왜냐면 저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해 봤으니까요. 네. 죽겠어요. 그때도 아침 죽겠어요? 7시에 출근해서 네. 저녁 10시, 11시 퇴근하고 토요일 날 7시, 8시까지 일을 하고 당연히 일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지금도 살지? 그래요. 어떻게 살지? 근데 그 다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자기 참모들한테는 역동성과 속도를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가야 되는데 역동적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에 자꾸 너무 겁을 주시는데 아니 실제 그 부분 들어가서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낮에 밥 먹고요. 그 안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딱 들어와서 딱 눈 감으면 잠이 와요. 아.
그래서 낮잠까지 시간을 줘요. 한 30분 잘하고. 당분간 용산 주변의 식당들이 이렇게 장사가 좀 잘 안 될 수도 아니, 있겠네. 구내 식당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예, 예. 구내 식당에서만 식사하시겠는데. 전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축이죠.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소위 내란을 극복해왔던 우리 참모진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엄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각은 천천히 구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오는 동안에 정식적인 국무회의를 하는데 75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관 인선을 완료한 게 195일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상황에서 더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인사검증도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전문성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각이라고 하는 진영을 갖추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존재하고 또 국민적인 이화 요구들이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강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실력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좌파이건 우파이건 파란색이건 빨간색이건 저 사람이 국민들한테 저 사람이 저기에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인사검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내각은 전문성일 것 같고요. 외교안보 라인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경륜과 경험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위성락 그다음에 이종석 제가 이제 두 분하고 이제 이종석 지금 국정원장 지명자 같은 경우 같이 일을 해본 그 아래서 일을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경험과 경륜이 오랫동안 누적된 분들이어서 외교안보는 상당히 천천히 차근차근 잘 따지면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참모진영은 역동과 속도, 그다음에 내각은 전문성과 국민적 신뢰, 그다음에 외교안보는 경험과 경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식의 인사기조를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친소가 아니라 이제 실력과 실용이라고 이제 그 코드를 볼 수 있겠는데요. 확고부동합니다. 그 부분은 뭐 친소관계 이런 것들은 뭐 따지는 것들 그냥 김정국 박사 어디서 봤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친소관계 끝이에요. 그게 언제 봤던 그건 인연이 끊이라는 것은 관계로부터 출발하니까. 근데 관계가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몇 %냐 10% 이내이고 90%는 역량인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맡긴 일이 그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해서 인사를 하는 것 같고 인사 과정에서 내부에서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 바깥으로 아예 흘러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 정도 외에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바깥으로 지금 흘러나오지 않는 이 철저한 이제 인사 방식이 주변에서 혹시 뭐 전화 받았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2명 정도는 들어봤는데요. 있었어요? 뭐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어떻게 되냐? 정권 출범하잖아요. 저 용산이라 칩시다. 청와대는 그 주변에 저녁에 사람 만나려고 줄을 서서 난리 법통도 그런 법통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고 누구 야 김종국 박사 이번 어디 갑니까? 연락 받은 거 있습니까? 야 그 아는 라인 너기 있잖아 어디 막. 그럼 여의도 가면 더 하고요. 청와대 주변이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인재를 이제 어쨌든 발굴을 하고 쓸 때는 각자 가진 특징과 장점들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대통령이 기여한 게 이만큼인데 나도 왜 챙겨주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청구서 가지고 오는 사람부터 복잡한 양상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10분 일도 없다. 아예 모른다. 그러니까 보안부터 철저하게 하면서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전화 안 온 분도 걱정할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미리 전화 안 옵니다. 다 결정되고 나서 전화 와서 의사를 묻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라일락님이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늘이 준비해 놓은 대통령이라고밖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복받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러면은 너무 칭송한다, 찬양한다, 비판할 거 있으면 당연히 비판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며칠 동안 저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을 보고도 사람의 한길 마음속을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왔던 그 길,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며칠 동안이지만 보여주는 모습, 국회에서 취임 선서할 때 했던 그 발언의 내용, 오늘 현충일의 추도사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고 제대로 나라 바꾸겠느냐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 혹시라도 부를지 모르니까 실력을 키워서 정신 차리고 대기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성군이 나셨으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야 됩니다. 얘기했더니 하지 말아라. 네. 후대가 노래하게 하라. 지금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명비어천가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빚을 진 게 없다. 네. 내가 정치를 해오면서 내가 빚을 진 게 없다. 빚을 진 게 없으니 갚을 것도 없다. 내가 갚는다면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국민한테 갚는 것만이 도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짜 아니 주류 정치인들처럼 엄청난 관계들이 있으면 그 관계를 끊기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럼요. 막 얘기해서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안 해줘?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그리고 그런 관리들을 해왔기 때문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그 정확한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인사가 많다지 않습니까? 네. 인사로부터 영이 쓰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사를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은 그 영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게 네. 기풍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인사가 만사이고 그 인사에 따른 기풍이 만들어지고 그 기풍이 문화가 돼서 관료 사회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에서 봉사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기풍만 만들어낸다면 그 속도가 빠르건 아니면 느리건 아니면 역동성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방향에 따라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지금 아무 생각해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레드님께서 추진력, 속도력, 국민 통쾌, 상쾌. 이정수님께서는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속도 내시다가 오차 생길까 걱정되네요. 또 건강이 해칠까봐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특수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더 집중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뒤에는 대통령께서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가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또 참모들의 임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사 스타일, 업무 스타일, 여기 하나 이제 오광수 그 분에 대한 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며칠 동안에 뜨거운 국민들의 여러 가지 팩트에 대한 거, 또 주장에 대한 거, 비판에 대한 거 아마 참모들이 다 보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하루 이틀 더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면서 또 여러 대상자들을 보시지 않나.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팩트를 놓고 또 비판하고 지적을 하는 건 당연히 좋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오광수 대변인 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대변인이 하나도 민정수. 네. 그거 저 오광수 참 변호사 건에 대한 민정수사 건에 대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국정상황실장을 놓고도 이런저런 좀 고민들이 아마 방송에서 처음 말씀을 드릴 수도 뭐 있는데 하마평 올라온 게 예, 있었나요? 근데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는 네, 그렇죠. 어려웠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통령의 지금 과제별 성과를 이해하는 사람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저 인사 자체가 저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궤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시각이 다를 경우에 압도적 지지를 해줬던 지지자들 쪽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조금 뒤로 제쳐놓고 그대로 쓰는 것을 밀어붙일까 말까. 이것 때문에 지금 중간에 전체적으로 수석급 인사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민 정서를 반영하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광수 변호사밖에 없느냐? 뭐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굳이 맞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써야 될 만큼 정말로 저 사람의 실력이 출중하고 완벽하고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결국 이것이 정치인지라 권한이 대통령에게 위임이 돼 있긴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람을 쓰는 것은 우리 너무 불편합니다.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행정을 해야 하고 정책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그 영역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국민들이 뽑아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배제하기가 어려울 건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명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다른 쪽에 지금 인사도 좀 이것 때문에 조금씩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제가 분위기는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참모들이 전달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비판 의견들에 대해 취합 정리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이런 거겠죠. 이제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에드벌론을 충분히 띄워서 여러 가지를 검증도 충분히 하고 에드벌론을 띄워서 반응도 보고 할 여유들이 좀 있는데 약 50일 정도 인수위가 진행되니까. 근데 지금 특수성으로 인해서 빨리 지금 특검도 시작을 하는데 민정수석이 없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의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조금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 비난이 이제 또 집중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저는 지금 전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과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미루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김주현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화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화돼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뜨거운 거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민정수석이 누가 오든 말든 별로 고민도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이 어찌 보면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인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정수석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공직사회 감찰하는 겁니다. 공직사회 기강 잡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국회가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국회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딘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특히 특수통들이 민정수석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정치화되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 식구를 감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민정수석만큼은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정확하게 국민적인 여론들을 들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그리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락이 걸렸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으셔야지 뭐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공무원 기강 확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인사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신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인사 스타일, 업무 스타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스타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께 참 그 대선 기간 내내 많은 분들께 압도적인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를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이. 인수위가 없는 기간, 내란에 또 친위 쿠데타의 이런 상처를 딛고 일어난 이재명 정부, 더군다나 허니문 기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언론 지형이 그렇습니다. 야당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당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분열, 분화, 분파 되다 보면 적을 항상 여당 정부로 돌려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그러다 보면 시작부터 지금 기승전, 또 이재명이 계속해서 대선 때나 마찬가지로 디스하고 끄잡아 내리는 것만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허니문 기간을 부여해 주시기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우리가 허니문 기간을 부여하면서 강력히 지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다지는 기간 동안 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정치 현안 한두 가지 올라온 것들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제명 청원이 무려 14만을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추세면은 20만도 금방 갈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제명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국회에서 이제 뭐 청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놨던 이제 제명안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항변을 하겠죠. 국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선순위를 놓고 다룰 수 있느냐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패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제하는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아마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제명 청원이라는 것이 주요 화두가 되어서 국회를 뭔가 이렇게 흔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의 면에서는 이제 제명 이슈가 대선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리가 있었지만 이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게 얼마나 이제 좀 이어질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특검안 등등과 맞물려서 이제 이준석 후보, 지금 이준석 의원이죠. 이제 다시 의원신문으로 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할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너무나 갔었나 뭐 하는 후회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생각이 복잡할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시 예를 들면 이준석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뭐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극우의 발언, 준동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라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젠더를 갈라치게 하고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정치를 통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그 지지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배제해라 혐오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불어 넣어주고 있는 인물이었고 적어도 대통령 선거 때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여지없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한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극우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전쟁의 정치를 하는 형태들이 되게 많거든요. 햄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댓글에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야, 이준석이가 좀 잘못은 했지만 뭐 미래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정치를 진흙탕으로 쳐 넣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행위를 갖다가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준석이 나와서 진짜 석고대죄를 하든지요. 자기 잘못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잘못 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YS 노무현 그러니까요.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서 본인이 마치 뭐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기성의 정당들은 저런 정치인들이 이 기성 정당 안에서 뿌리를 내린 것을 막아야 됩니다. 게이트 키퍼를 해줘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누가 등장했느냐? 히틀러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뭐 되지 말라면 어디 있습니까? 네. 전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다. 이미 권영국 후보께서 개념 규정을 했죠. 40대 윤석열이라고. 예, 전 그래서 이 부분은 단호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전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희 정당 그다음에 정치의 단호함이 이번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시가 넘었는데 11,000여 분께서 뜨겁게 그 이준석 후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제 비판의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치기 종자, 정치계 영원히 퇴출시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재훈님, 지금 청원동의했어요 유한나님, 이준석 제명 이동원님,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댓글들로 많은 분들이 정말 실망하고 이런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의 비판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어떤 일을 준비하는지 턱걸이와 훌라후프로 관악산에서 전기를 다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대표 출마할 여지는 있는데 뭐 분위기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할 염치는 안 생기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41% 얻은 것 때문에 이제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확고부동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느냐, 아니면 뭐 누군가 털고 나가서 신당을 차리느냐, 뭐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건재하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당 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여지를 약간 남겨놓고 있고, 여차하면 저는 출마할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직접 할까요? 아니면 윤상현이든 나경원이든 본인과 예를 들어서 뭐 동렬의 어떤 사람들을 대리인처럼 마치 하고 할까요? 뭐 예의를 차리고 말씀드리면 답변 못 하겠습니다. 본인이 할지 이제 대리인을 내세울지 복잡한 구도 안에서 국힘이 지금 이제 결국 어느 정도 젖잘사라고 하는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의 지분이 확실히 있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당의 정리 과정이 좀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가 좀 더 가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내부 논의를 정해져 있긴 한데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임기 정해져 있어도요. 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요. 비대위는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면 그대로 이제 임기 연장이 되니까 6월 30일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뭐 7월, 8월, 뭐 9월까지 가자는 거고 오늘 지금 나온 소식은 16일 날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하기로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16일 날 원내대표가 이제 뽑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진영이 유력하다고 예측되십니까? 이제 친윤이 지금 다시 나서서 원내대표를 권성동 후임을 찾아내겠죠. 왜냐하면 영남에 다선 중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세력을 모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안 된다. 지난번에 김태호 의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충 한번 붙어볼 만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영남 출신이고 양산까지 가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60매 때 뭐 20매수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이제 권성동은 물러났지만 권성동이나 또는 친윤들이 내세운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또 동시에 지금 민주당도 이제 원내대표 지금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네. 서영교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 두 분이 나올 것 같고 조성래 대변인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김상환 의원은 아예 출사표를 던졌는데 입각적으로 환경부 장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네. 빠지고 아마 이제 2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오늘 스픽스에서 우리 게시판에 잘 올리지 않습니까? 네, 몇십만 투표, 명씩 투표하는 거. 네네. 그래서 당원들은 누구를 원하는지, 지지자들은 누구를 원하는지, 권리당원은 누구를 원하는지 몇 개를 나눠 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룰이 하나 생겼잖아요. 20% 당원 반영을 해주거든. 20%가 예. 반영되기 때문에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전체 이 당원 민심에서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고 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누가 이제 하면 좋은지를 권리 당원들만 이제 투표권이 있으니까 125만 명이 있습니다. 말이 125만 명이지 그 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당원 주권주의에 자부심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의원님들 그 분포에서 뭐 비슷비슷하게 했을 때 결국 승부를 당원들이 지금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당원들은 어떻게 보지라고 했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원들은 자기가 생각 가지고 있는 걸로 그대로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A, B 후보를 놓고 한쪽으로 쏠리면 상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누굴 찍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것은 네네. 171명을 상대로 열심히 전화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쨌든 원내대표가 이제 양 정당에서 탄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치가 복원될지 안 될지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주권의 시대입니다. 스픽스에서 올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네네. 아니 저 말씀드린 게 34석의 미학이 작동을 할 겁니다. 34석에 20% 정도가 국회의원들 따지면 그러네요. 34석이 만만치 않은 석입니다. 그러니까 34석의 미학이 원내대표 선거뿐만 아니라 당대표 투표하기까지 다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진짜. 아마 지금부터 12일까지는 야 민주당의 미래 원내대표는 누구야? 민주당의 미래 당대표는 누구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시간이고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도 전국 투어를 하셔야 되나?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겠죠. 이제. 네네. 그리고 기왕에 뭐 기회 주시면 제가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예. 어저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네. 이제 직접 면회하고 오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탄생하고 나서 진짜 펑펑 울었대. 감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성리의 눈물을 흘리고 내란 특검 반드시 이루어서 윤석열이 벌였던 그 일을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런데 지금 보석을 신청해 놓은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보석 결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감옥에 있는데 송 대표가 스픽스에 제가 나가면 어제 전화 주신 분이 송 대표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진짜 펑펑 울면서 기뻐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조땡땡 부실장이라고 있는데 저하고 한 번씩 이제 송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자주 면회를 가시는데 그런 소식을 어제 전해서 방송에서 얘기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말씀은 손영길 소나무 대표가 그렇게 펑펑 울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기쁨의 눈물로 잘 승화가 돼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한두 가지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그 세력이나 한동훈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이제. 뭐 저를 건성건성하더라고요.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볼 저한테. 때 지금에야 계속 발언권을 갖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여전히 친윤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 자체를 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네네. 친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가까운 사람이 자기당의 사람이 더 싫은 거여서 제가 볼 때 한동훈의 미래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뭐 됐다 뭐 이런 제 느낌에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홍잘알 우리 정기환 대표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본인이 국민 앞에 선언했지 않습니까? 정치를 완전히 떠난다고. 그럼 안 돌아오시겠죠. 혹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다시 돌아오면 또 저는 무조건 돌아올 것 같아요. 무조건 돌아옵니까? 아니 그럼 왜 국민들 앞에서 정치에 이제 영원히 안 돌아온다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제가 말을 한두 번 바꾼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논평을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입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 이미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그 책임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하나 뒷정리를 하고 뭐 어제도 보니까 명태균은 본인에게 뭐 의사나 열사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정권을 바꿨으면 나보고 정치 거강꾼 사기꾼으로 할 게 아니고 내가 의사고 열사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정신 승리가 아주 뭐. 아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참나. 제가 이제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네, 식으로 네. 표현을 해놨길래 참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래서 홍 시장은 그렇게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명태균과 원래 친하게 지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뭐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모양인데 다시 손잡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 한번 다 해보시는 것도 네.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에 김종인 박사를 다시 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보다 훨씬 실력이 빼어난 사람을 추천하겠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로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여론사는 제대로 할 테니까요. 제대로? 네,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기대가 되는 불과 이제 우리가 출발한 지 3일째인데도 이렇게 큰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효능감 우리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느껴지는 그 순간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을 대통령실에도 네, 최대 128만 원 인터넷 TV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 구입할 때 50만 원, 정수기 렌탈 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이렇게 돌려받게 됩니다.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가 있고 983억 원을 리워드 형태로 돌려받게 됐고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도 아직까지 보안 사고가 있지 않은 믿을 만한 회사라는 점, 그리고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억울한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1670-2571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스픽스 몰도 개편을 지금 준비 중 아니세요? 네, 이제 뭐를 개편했고요. 네. 자신 있다 다 비교하라. 했어요? 아니 자신 있다 비교하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동세상. 네네. 대동세상 얼수좋다인데 네네. 공동구매 사이트처럼 가격면에서 아마 전국 최저가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할 때는 제 얼굴을 비출 게 아니고 저 스픽스 네네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우리 신유한 교수님을 비춰주시면 좋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서비스몰을 네네. 지금 이제 개편하고 상품들을 속속 입점시키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공동구매 사이트 그리고 가격은 전국 최저가를 지향하면서 아마 구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몰 회원으로 좀 많이 가입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 그럼 요 말씀드립니다. 개편된 몰은 언제?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이미 새로 오픈돼 있고 오픈하셨어요? 이미 이제 네네. 회원들도 뭐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네. 이제 홍보를 시작한 게 한 2, 3일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럼 이 서비스몰에 QR을 대면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여기? QR 코드 이제 이 방송 보시다가 QR 되면 바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이제 상품 구매할 수 있는데 아마 가격 보면 깜짝 놀랄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 방송 나오십니까? 역전용사들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 저한테 연락이 안 예. 왔고요. 이제 그때는 라이브 쇼핑처럼 아주 현장에서 방송하면서 중간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요. 진짜 실력자들이. 쇼핑호스트처럼 이런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최저가 가격을 선정해놓고 한 2,000세트를 그 5분 안에 다 판매하는 이런 기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제 쇼를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여기 서비스. 스픽스에서요. 예,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요. 예,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저녁 8시 10분 정치 본색의 역전 영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구매 자신 있다 비교하라 대동세상 얼쑤 좋다 탄탄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제 신용환의 직관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스픽스몰 한번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오늘은 제가 진짜 하면 대한민국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진짜 하면 대한민국으로
제가 유세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소리를 샤우팅을 하다 목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습니다.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진짜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